자, 지난 시간에 우리 케플러 법칙 제1, 제2, 제3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그리고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뉴턴이라는 대과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과 관련해가지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물체를 있는 선분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선분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인력이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와 같은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만유인력의 법칙 보시면 두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게 중요해요. 만유인력의 크기. 역자예요? 힘역자예요? 이거. 힘이라는 표현이니까 만유인력도 F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자,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즉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주하고 있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서로 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녀석을 합하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R제곱분의 M이죠. 자,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유인력 상수를 곱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저 유명한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만유인력과 물체 사이의 거리의 관계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체 사이의 거리와 만유인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했죠. 만유인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잠깐만 동영상 정지해 놓고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부로부터 표면까지의 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나 되나, 뭐 여기서 뭐 나무 이렇게 그려봤자 이 나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시고요. 이때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속도의 변화량,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두 번째,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달까지의 거리. 지구 중심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달의 가속도도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 다 했나요?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약 6,400km 떨어져 있어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사과나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과과지의 거리가 6,400km 떨어져 있고요. 그때 가속도를 봤더니 9.8m/s래요. 9.8m/s 제곱인데 이걸 우리는 무슨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지구의 중력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이때 달의 가속도가 0.0027m/s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의 이 거리보다 지구 중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커요. 크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져요. 자, 힘의 크기 F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MA라고 했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데, 자, A와 R제곱분의 1의 관계로 한번 먼저 그려보세요. 좀 계산하기 복잡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한번 이용해서 가속도와 거리 제곱분의 1의 관계를 가지고 왜 여기 좀 전에 보면 거리는 나와 있잖아. R값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의 제곱분의 1과 요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요 녀석의 제곱분의 1과 요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잠깐 동영상 멈추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 그렸나요? 자, 다 그렸으면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보면 자, 가속도 값과 R 제곱분의 1 값이 이렇게 일정한 직선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건 뭐죠? 가속도의 크기가 R 제곱분의 1에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래요. 비례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비례관계에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례관계에 있다. 선생님 왜 가속도가 중요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R제곱분의 1의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만유인력의 크기가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유인력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함으로 만유인력은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자, 어때요? 거리 제곱에 A의 제곱의 역수 R 제곱분 이게 비례함으로 그쵸? 요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커지면 클수록 F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만유인력은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의 크기와 방향. 질량이 M1이고 질량이 M2인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자, 만유인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자, 서로 뭐하는 방향이다? 끌어당기는 방향이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인력이다라는 표현을 얘기하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질량이 M1인 물체가 질량이 M2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F2예요. 그리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질량이 M1인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F1이라고 할 때 F1과 F2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리고 그때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커번디시라는 사람이 비틀린 거울을 이용해서 만유인력 상수 G값을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만유인력 상수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뭐한 값을 지니고 있다. 굉장히 작은 값을 지니고 있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내 친구가 나한테 가까이 온다고 해서 내 친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라는 걸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가 나한테 가까이 와야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에일리언이 나타나서 거대한 우주선이 내 머리 위를 이렇게 날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끌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대한 우주선이 가까이 온다면. 그런 경우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겠죠. 자,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후 100여 년이 지나서 캐번디시가 비틀림 저울을 이용하여 만유인력을 측정하는 데 뭐했다?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물체가 갖게 되는 가속도를 무슨 가속도라고 그래요?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죠? 물체가 만유인력만 받아 자유낙하할 때의 가속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떨어지는 물체, 질량이 M인 녀석이 지구가 얘를 당겨요.
그걸 중력이라고 그랬고 중력의 크기는 m, g라고 그랬죠. 자, 지구의 질량을 large m, 물체의 질량을 small m이라고 할 때 둘은 서로 잡아당긴다라고 그랬죠.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작용-반작용 관계 있고요. 그때 만유인력을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M1, large M, small m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변에서 일정한 거 뭐 지워져요? small m 지워주면 중력과 속도 g 값은 r 제곱분의 g m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질량 계산되어 있고요. 중력과 속도 상수 알고 있고요. 지구로부터 내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 아니까 내가 중력과 속도 g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력과 속도를 계산했더니 크기가 9.8 m/s 제곱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 서로에게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몇 배가 될까? 모든 게 일정한데요. 모든 게 일정한데 처음에 거리가 1이었다가 몇으로? 2로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랬을 때 만유인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나? 만유인력의 크기는 만유인력 상수에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고 R값만 1에서 2로 증가했죠. 그럼 제곱이니까 1에서 4로 증가하니까 처음보다 몇 분의 몇 배? 4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보다 몇 분의 몇 배?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표면에서 중력과 속도는 지구 표면에서의 약 6분의 1배이다.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즉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6분의 1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만약에 체중이 달에 가면 내 체중이 6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지구에서 몸무게가 600N인 사람이 그러면 달로 가면 6분의 1배로 줄어드니까 몇 뉴턴이 돼요? 100N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만유인력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은 태양의 만유인력을 무엇으로? 구심력. 이걸 구심력 때문에 원운동. 그런데 정확히 원운동은 못하고요. 타원궤도 운동하고 있죠. 자,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주기 T로 공존하는 행성에 만약에 행성이요 정확히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한다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게 R이고 행성이 정확히 원운동한다면 원에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2πr이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이게 행성의 뭐가 되겠습니까?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행성의 속력은 T분의 2π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행성이 정확히 원운동한다면. 그런데 그 태양을 한 초점으로 우리가 이제 타원궤도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원에 매우 가깝게 타원궤도 운동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행성에 작용하는 알짜힘,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뭐가 있느냐? 알짜힘은 뭐예요? 구심력이에요. 얘가 원운동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F는 R분의 M, V 제곱이죠? 그런데 V 대신 T분의 2πr 넣으면 R, M 분의 T분의 2πr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성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R분의 M, T분의 2πr 제곱이다. 이 힘의 근원이 무슨力이다? 구심력이다. 구심력은 물체를 무슨 운동시킨다? 원운동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행성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태양이 작용하는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알짜힘은. 즉 다시 말해서 행성을 원운동시키는 힘이 구심력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행성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행성을 원운동시키는
근원이 내는 힘이 구심력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었고 v 대신에 t분의 2파이 r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심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태양과 행성 사이에 무슨 힘 때문에?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 써주고 r제곱분의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심력의 원인은 만유인력이라는 얘기예요. 구심력의 원인이 뭐라고요? 만유인력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녀석을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t 제곱은 g m 4 파이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g 값도 숫자고 m 값도 숫자고 파이도 숫자예요. 결국은 이 전체가 숫자예요. 이걸 상수 k라고 놓으면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조화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조화롭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는 케플러 제3법칙인 조화의 법칙을 뜻함으로 만유인력 법칙으로 케플러 법칙을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그림 읽기. 그림 1-42를 참고하여 로켓에 의하여 쏘아 올려진 인공위성이 처음엔 A 궤적을 그리고 B로 떨어졌다, C로 떨어졌다, D로 떨어졌다, E로 떨어졌다 하는데 A, B, C, D, E로 갈수록 던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인공위성이 그렇다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자, 1단계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높은 산꼭대기 V에서 포탄을 쏘면 포탄의 속도가 커질수록 낙하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포탄의 발사 속력이 매우 크다면 지구는 둥글고로 지표에 닿지 않고 포탄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공위성을 매우 빠른 속력으로 쏘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 주위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인공위성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구심력이죠. 얘도 원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구심력이에요. 그러면 그 구심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의 만유인력에서부터 오겠죠. 그러면 인공위성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인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지표면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h까지 있으므로 어떻게 해줘요? R 플러스 h 제곱 m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요. 이거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면 G의 R 플러스 H의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 지구의 질량과 인공위성의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이 식을 계산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의 속도 R 플러스 H분의 G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속도라고요? 인공위성의 속도예요. 자, 그런데 뭐가 크면 클수록 G값은 숫자고요. M값도 숫자예요. 만유인력 상수고 지구의 질량이니까 얘는 정해진 숫자란 얘기예요. 숫자. 그런데 여기서 R은 정해져 있지만 H값은 어때요? 이 H값은 변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의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공위성이 빠르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이거예요. 느려진다. H가 클수록 인공위성의 이동 속도는 뭐해진다? 느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원운동을 생각할 때 원운동에서의 빠르기 V는 시간분의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R값이 어떻게 됐어요? 이 R값 대신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 거리 플러스 인공위성까지 있는 거리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V분의 2파이 R 플러스 H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것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놨는데 높이 h가 클수록, 그렇다면 여기서는 높이 h가 크면 클수록 한 바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 t가 h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변형되어 있죠? 어떻게 변형됐을까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R이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 표면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R분의 mv 제곱, 인공위성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m, v의 제곱이죠? 이것이 자, 만유인력 R 플러스 H 제곱의 지구의 질량, 인공위성의 질량 이렇게 했을 때 M R 플러스 H 지워지면 V 값은 어떻게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V는 루트 R 플러스 H분의 GM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이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인공위성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전주기의 제곱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인공위성의 운동도 무슨 법칙을 만족한다? 케플러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면 똑같이 누구의 법칙을 만족한다? 케플러 법칙을 만족한다. 이 녀석 뭐 한 거예요? 양변 제곱해 준 거잖아요. 이 녀석 양변 제곱해줘서 요 식을 만족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상수값이에요. 숫자예요. 그러면 t의 제곱이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조화의 법칙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따라 자, 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경우에는 뭐와 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질량이 있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R인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얘기하래요. 이때 접선 방향의 이 속력 V를 얘기하래요. 그러면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은 자, G의 R 제곱분의 m이라는 이 식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길이를 R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워주면 자, 여기서 V는 루트 R분의 G M 이렇게 되죠. GM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과 관련돼서 이 관계는 자, 중력의 크기 이 관계와 같아요.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M 지워주면 R제곱분의 GM이 R제곱분의 GM이 중력가속도 G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R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R제곱 써주고 여기 똑같은 R로 쓰면 안 되니까 라지 R로 이렇게 써줄까요? 라지 R로. 그럼 어차피 지워지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지금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럼 요게 뭐라고요? 요게
요게 중력가 속도 뭐라고요? 요게 중력가 속도 G예요. 고로 V는 루트 G분의 R, 여기 R 그대로 남아있죠. R분의 G에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이니까 라지 R,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 인공위성의 접선 방향의 이 속도는 이 무슨 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이게 전체가 R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구 반지름이 R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반지름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변하지 않죠.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저 속도는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있고요. 공전주기가 3시간인, 공전주기가 몇 시간이래요? 자, 공전주기가 3시간인 인공위성의 높이는 대략 얼마인가? 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요. 주기가 24시간이 되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리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요. 정지궤도. 내가 딱 하늘을 쳐다봤을 때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도 하루가 지나려면 24시간이죠. 그럼 쟤도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정지궤도 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지구 고도 얼마나 높이에 있어야 되냐면 약 3천이 아니네요. 1십 100 1000만 36,000km의 어떤 고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36,000km의 고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힌트를 가지고 공전주기가 3시간인 저 인공위성의 높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조화의 법칙 우리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조화의 법칙을 그대로 쓴 거예요. 주기가 24시간 걸리는 인공위성은 지표면으로부터 36,000km 높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가 6,400k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00km, 지표면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36,000km예요. 그럼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얘는 주기가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 그러면 주기의 제곱분의 거리의 세제곱은, 그렇죠? 주기가 3시간인 인공위성의 제곱 6,400km 플러스 높이 h 세제곱과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높이가 몇 킬로미터일 때 약 4,200km 정도 높이를 쏘아 올렸으면 그 인공위성은 3시간에 한 번씩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빨리 돌게 하고 싶으면 고도를 더 낮춰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고도가 낮추면 낮출수록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공기 저항이 크겠죠. 그러면 같은 궤도에 머무르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인공위성의 수명이 더 짧아지거나 다른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 만유인력의 법칙과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케플러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개념 이해 다 됐으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